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 주간 평균 환자가 1,300명대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대이동을 통해 비수도권까지 유행이 확산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이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 두기로 피해를 받은 여행업과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국이 50세 이상과 취약층 등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또 그동안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12세에서 15세에 대한 접종도 조만간 시작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생리불순 사례가 미국에서 15만 건, 영국에서 3만 건 보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과 생리 주기의 상관관계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임신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을 증명하는 일명 그린 패스를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접종했거나 48시간 이내 검사해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수도권 주간 평균 환자가 1,300명대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확산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지난 일주일 평균 1,361명이 확진돼 직전주보다 11.7% 늘었고 비수도권은 404.7명으로 19.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수도권 확진 규모는 5.2명으로 서울은 6.9명, 인천 4.8명, 경기 4.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추석 연휴 대이동을 통해 비수도권까지 유행이 확산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고향집에 가야 한다면 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검사를 받은 뒤 소규모로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와 지자체에 추석 연휴 동안 빈틈없는 방역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김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확진자가 줄지 않는 가운데 맞는 추석이어서 명절 인사를 드리기도 죄송한 마음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꼼꼼히 방역 상황을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빈틈없는 방역관리 태세를 유지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응급진료체계 가동에도 차질이 없도록 챙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각종 재난사고 발생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다음 달 3일까지 유지되지만 이번 연휴 기간에 한해 수도권도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 또 백신 접종 여부 등에 따라 인원 제한이 제각각이라 혼선이 예상되는데요. 헷갈리는 방역 수칙, 김다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8명까지, 4단계 지역에서는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휴 기간인 앞으로 일주일은 특별히 수도권과 제주, 그러니까 4단계 지역에서도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백신 미접종자가 4명을 넘어가선 안 됩니다. 이른바 4더하기4 규칙입니다. 미접종자가 1명일 때는 7명이 접종 완료자여야 하고 2명이면 6명, 3명이면 5명, 4명이면 4명인 겁니다. 여기서 접종 완료자란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모임 장소는 집 안이어야 합니다. 외식할 때는 기존 인원 제한 지침에 따라 6명만 가능합니다. 4더하기2 2더하기4 규칙이 적용돼 오후 6시 이전에는 미접종자가 4명까지,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됩니다. 성묘의 경우 최대 4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은 모든 장소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8명까지 가족, 이웃과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시설 내 만남도 재개됐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입원 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했을 경우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안부를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알쏭달쏭 복잡한 추석 방역 수칙. 결국 핵심은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선 짧은 만남, 소규모 모임 규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늘어난 현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등에 약 5조 원을 풀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10영업일간 한은이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 순발행액은 4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작년 같은 기간 순발행액 5조 678억 원에 비해 4.8% 줄어든 것입니다. 한은은 코로나 영향으로 자영업자 소득과 소비 여력이 함께 줄면서 현금 인출도 감소한 데다 추석 전 국민지원금이 카드와 상품권 위주로 지급돼 현금을 대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며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여행업과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는 신청부터 지급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보상금 산정 방식과 지급 절차 등 세부 기준은 법 시행일인 다음 달 8일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다음 달 말에는 보상금 신청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증상으로 생리불순이 보고되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에서도 각각 15만 건과 3만 건의 비슷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이 어떻게 생리주기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증상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임신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영국에서 지금까지 여성에게 코로나19 백신 4,700만 회가 접종됐습니다. 이 중 접종 후 예기치 않은 하혈이나 생리불순 같은 이상 증상이 3만 건 이상 보고됐습니다. 앞서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 후 생리주기가 변한 여교수가 비슷한 사례를 수집한 결과 지금까지 15만 건이 모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 국립보건원은 코로나19 백신과 생리불순의 상관관계 연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 하혈을 백신 부작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아직 코로나19 백신이 어떻게 생리주기에 변화를 일으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생활 방식의 변화가 원인일 수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그러나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이 여성의 임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생리기간의 변화가 일반적으로 1, 2주기에 불과한 만큼 장기적인 위험은 없다는 겁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따라서 1차 접종 때 경미한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것이라면 피하지 말고 2차 접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영국이 50세 이상과 일선 의료진, 취약층 등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네, 겨울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주요 전략인 건데요. 그동안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12세에서 15세에 대한 접종도 조만간 시작될 전망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슬라우의 한 종합병원, 캐서린 카길 씨가 부스터샷 관련 설명을 들은 뒤 접종을 받습니다. 병원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기 때문에 추가 접종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I'm out meeting the general public.
I've been exposed sometimes to the COVID disease. So having a booster is the extra protection that I need. 부스터샷 접종 대상은 50세 이상과 일선 의료진, 사회복지 인력, 요양원 거주자, 그리고 16세에서 49세 중 코로나19 취약자들입니다.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맞을 수 있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권고됩니다. 우선 대형 병원들이 접종을 개시했고 다음 주쯤 약국과 백신 센터들도 준비되는 대로 뒤따를 방침입니다. 영국 정부는 백신 접종과 함께 개인 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keep going. We will continue to offer testing. We will continue to urge everyone to be sensible, to be responsible. 이와 함께 이르면 다음 주부터 12세에서 15세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할 방침입니다. 다만 2회 접종 시 심근염 부작용 위험을 고려해 1회만 접종이 권고된 상태입니다. 영국 정부는 아울러 겨울철 코로나 상황 악화에 대비해 백신 여권과 마스크 의무화 조치 등을 담은 플랜 B도 세워두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이탈리아가 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을 증명하는 그린 패스를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했습니다. 그린 패스가 없는 근로자는 다음 달 중순부터 정직 처분을 받게 되고 그린 패스가 없이 직장에 나갈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탈리아가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모든 사업장에 그린 패스를 의무화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접종했거나 48시간 이내에 검사해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그린 패스가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그린 패스가 없는 근로자에겐 정직 처분이 내려지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기고 직장에 나갈 경우 최고 1,000유로, 우리 돈 13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Diciamo che il Green Pass comunque è uno strumento importante per affrontare questa grave situazione, quindi una grave situazione del genere ha bisogno anche di gravi soluzioni, importanti soluzioni da attuare. Nel momento in cui tu mi stai obbligando, già non si parla più di democrazia ma di dittatura, quindi non sono d'accordo, semplicemente.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여행이나 식당, 박물관 출입대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그린 패스를 민간 부문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까지 확대한 것은 유럽에서 이탈리아가 처음입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이탈리아 당국의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선 코로나19로 유럽에서 영국 다음으로 많은 13만여 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5천 명 내외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은 74%이고 백신 접종 완료율은 68%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연일 2,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감염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수도권의 주간 평균 확진자가 1,300명대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의 어떤 4차 유행의 유행세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델타 변이가 주도를 하면서 전파력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수도권에서 4단계를 적용한 지 2달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국민들, 그러니까 시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예. 이 피로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백신 인센티브도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허용 범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일정 수준의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경각심 하나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각심이나 피로감이 이 어떤 확산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를 달하는데 요 단계가 되면서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과거에는 감염제로 거의 붕괴 수준의 감염제로 방책을 취하다가 최근에는 일정 부분 완화를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정도의 어떤 방역 강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오랫동안 봉쇄 수준의 방역 정책을 쳤던 싱가포르에서 피로감이 증가했던 부분, 그리고 이 일정 부분에 우리나라의 인센티브와 같은 안이 적용되면서 실제로 경각심 완화로 이어져서 최근에 큰 폭의 확진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나라에서도 피로감 증가와 경각심 완화가 큰 원인이 아닐까, 이런 부분들이 특히 4단계가 오랫동안 적용된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여기에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로 전국적 감염 확산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전국성 확산의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은 맞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작년 추석 대비 이동량이 3.5%포인트 정도 증가하면서 총 3,226만 명 정도가 이동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인구 이동이 있다 보니까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의 명절 때는 실제로 명절 이후에 큰 폭의 확산은 없었거든요. 다소 확산이 증가하는 양상은 있었습니다만 네. 큰 폭의 확산은 없었는데, 이번 추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델타 변이가 이번 유행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큰 폭의 확산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잔여 백신으로도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예약 날짜보다 앞당겨서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3주, 그리고 모더나 4주, 아스트라는 4주에서 12주 정도의 1차 접종 간격을 두었었거든요. 근데 이걸로 원래 환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1차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백신 간격을 줄이는 게 좋은지, 이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1차 접종 간격을 줄이는 거, 그리고 원안대로 시행을 하는 게 가장 맞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측면에서는 일단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원래의 접종 간격으로 돌아가는 게 맞고, 더군다나 이 잔여 백신 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차 접종도 허용하는 정책이 이번에 도입이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으로도 어쨌든 잔여 백신, 그러니까 소중한 백신을 버리는 것보다는 빨리 접종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18세에서 49세에 해당되는 연령대들이 개인 사정에 맞춰서 2차 접종 일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명절이 시작되기 전 백신을 맞았다면 명절 연휴 동안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일단 전제로 봐서는 지나갔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추석 연휴 직전에 백신 접종 맞는 거는 가급적 지양하는 게 낫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 반응이 추석 연휴에 나타날 경우에는 마땅히 방문할 의료기관이 또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번 추석 연휴에는 우리 보건당국에서 응급실 의료기관 507개를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네. 일단 이상 반응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응급실을 방문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이 응급실 지금 운영에 대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심각한 이상 반응이 나올 경우에는 응급실을 방문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생리불순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각각 15만 건, 또 3만 건이 보고됐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일단 글쎄요, 이 부분, 그러니까 생리불순이나 부정출혈 같은 경우에 이 백신과의 인과성이 어떠냐라는 부분이 한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최근에는 이 부분을 잠정적인 이상 반응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생리불순이나 부정출혈, 그러니까 특히 생리와 관련성이 있는 부분들이 자궁 내막하고 관련성이 있고, 백신 접종을 맞았을 때 이 자궁 내막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과도한 이상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생리불순이나 부정출혈인데, 실제로 국내에서도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됩니다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장기화되지 않으면
크게 우려스럽지는 않을 거다라고 추정은 합니다만 이게 정말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지 그러면 장기화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를 의미하는 것까지가 과학적으로 정확히 입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추적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현재 수준에서는 이 장기적으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추정은 합니다만 만약에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 이 부분과 가장 관련성 있는 것이 향후에 여성분들이 어떤 불임이나 난임으로 이어질까 봐 우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료계 차원에서의 어떤 과학적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스스로 몸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홍콩에선 10대 청소년의 신금연 부작용 때문에 화이자 2차 접종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앞선 영국 전문가들도 12세에서 15세들에게는 1회 접종을 권고했는데요.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참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데이터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참조하는 게 현 상황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그러니까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서도 명확히 지금 어떤 방침이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을 맞았을 때 소아청소년들에서 신근염 발생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 반대로 얘기하면 실제로 젊은 층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도 신근염 발생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최근 데이터 보면은 백신 접종에 의한 이상 반응보다는 감염했을 때 어떤 젊은 층에서의 신근염 발생 비율이 6배 이상 높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소아청소년들도 백신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게 지금은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특히 모더나 같은 경우는 화이자보다도 높은 용량을 쓰기 때문에 용량을 줄여서 특히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용량을 소아청소년들에게는 더 저용량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보다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을 하루빨리 도입을 해서 소아청소년들에게 접종을 하는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해외 사례를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세계적인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함께 만든 공장 안전 서비스 로봇이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공장 안전 서비스 로봇은 로봇계의 스팟에 현대차 그룹이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세싱 서비스 유닛을 탑재해 완성했습니다. 이 로봇은 출입구 개폐 여부와 고온 위험, 외부인 무단 침입 등을 감지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내비게이션을 통해 정해진 순찰 영역을 자율적으로 이동합니다. 또 원격 조종이 가능하고 로봇의 시선으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는 공장 안전 서비스 로봇이 근무자들이 퇴근한 새벽 시간에 정해진 영역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시작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새 기능을 보강해 다양한 산업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저질환도 없고 건강했던 30살 산모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지 엿새 만에 숨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유가족은 산모의 계속된 통증 호소에도 해열제만 처방한 병원의 미흡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00년 가약을 맺고 바로 아이를 갖게 되어 무척 기뻤던 김 씨 부부. 출산 후 조리를 위해 산부인과를 함께 운영하는 파주의 한 산후조리원을 선택했습니다. 병원과 함께 있어 안심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맘카페나 이런 데 확인해보고 그래도 뭐 나쁘진 않다, 괜찮다더라 그래도. 단란한 가족을 그린 꿈이 산산조각난 건 지난 7월 31일이었습니다. 기저질환 없이 건강했던 김 씨 아내가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들어간 지 엿새 만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옆에 팔 잡고 있는데 쇼크가 왔던 것 같고 의식을 잃었고 애한테 으쌰 이러면서 손을 안 쉬었고요. 심정지가 아예 왔었고. 조리원 안에서요? 예.
숨지기 사흘 전부터 갑작스레 가슴 통증을 느낀 산모 방 씨는 조리원과 연계된 산부인과를 찾았지만 문제 없다는 진단만 나왔습니다. 의사에게 4차례나 통증을 호소했지만 타이레놀만 처방해줬다며 괴로워하는 메시지를 숨지기 전날 지인에게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2시쯤 방 씨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이게 부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큰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응급차가 이곳 산후조리원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산모 방 씨는 쇼크로 인해 심장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심폐소생술에도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대동맥벽이 찢어져 혈관이 파열되는 대동맥 박리. 하루 이상 방치할 경우 사망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질환입니다. 내과 치료, 수술적 치료 이런 것 받도록 해서 적어도 심각한 결과는 좀 막았어야 되는데 산모를 진료한 의료진한테 대동맥 박리에 대한 검사, 진단, 치료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있지 않았을까. 황망하게 아내를 잃고만 김 씨는 병원 측 대처에 더욱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대로 사과하기는커녕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며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나 김 씨는 산모가 통증을 호소할 때 추가 검사를 하거나 흉부외과 등 다른 과로 보내 진료를 받게 했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3번, 4번 동일한 부위를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사람 살리는 의사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자기가 모른다고 하면 큰 병원으로만 보냈어도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건데.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원은 산모가 숨지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조리원에선 한 달 반이 넘도록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산후조리원과 산부인과를 함께 운영하는 병원 측은 취재진에게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말하다 보면 실수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가까이 오셔갖고 너무 당황스럽다고 힘드실 것 같다구만 꼭 그렇게 전해주시고요. 숨진 산모의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민형사 소송을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 5년 전에 먼저 작은 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큰 딸이 이제 이런 사고로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가니까 제가 이제 평상시에 느낀 게 모든 일은 모두에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다. 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이라도 조리원 측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고 싶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루시드의 최고급 승용차가 테슬라를 제치고 한 번 충전으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전기차로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는 현지 시간 16일 루시드 전기차 에어드림 에디션 레인지 모델에 520마일, 약 837km 주행거리 등급을 부여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EPA가 현재까지 인증한 전기차 가운데 최장 주행거리 기록입니다. 루시드는 테슬라의 최장거리 전기차 모델 S 롱레인지도 따돌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에어드림 에디션 레인지는 주행거리 약 652km의 모델 S 롱레인지보다 185km를 더 달릴 수 있습니다. 피터 롤린슨 최고 경영자는 EPA가 520마일 주행거리를 공식 승인했다며 단순히 대형 배터리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덕분에 이번 랜드마크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형 영화관체인 AMC가 비트코인에 이어 다른 가상화폐로 결제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애덤 에런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각 16일 트위터를 통해 3가지 알트코인에 대한 결제 허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AMC는 관람객이 영화표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 알트코인 3종의 결제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AMC는 앞서 지난달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연내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개하면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유인 우주선 선저우 12호를 타고 지구 궤도에 올랐던 중국의 우주인 3명이 90일 만인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선저우 12호에 탔던 우주인 3명은 중국 관영 CC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소형 귀환선을 타고 네이멍구에 있는 둥펑 착륙장에 계획대로 내렸습니다.
우주인들은 그동안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중국의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인 텐허에 머물면서 우주선의 수리와 우주 유영, 과학 실험 등을 수행했습니다. 유인 우주선 선저우 12호는 앞서 중국 공산당 100주년인 7월 1일을 앞둔 지난 6월 17일 발사됐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화물 우주선과 유인 우주선 등을 추가로 쏘아 올려 내년 말까지 현재의 핵심 모듈인 텐허를 기반으로 독자 우주정거장인 텐궁의 건설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동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이죠. 이 스페이스X가 민간인 관광객을 태우고 우주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저희 보도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지난 15일, 현지 시간으로 15일, 스페이스X의 로켓이 우주선 캡슐인 이 크루 드래건을 싣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이 4명의 관광객이 타고 있었는데요. 네. 이들은 이 국제 우주 정거장보다 높은 고도 575km에서 사흘 동안 음속의 22배의 속도로 지구를 돌면서 우주 여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인스퍼레이션 4라는 이름의 이번 우주여행 프로젝트에는 이 훈련받은 전문 비행사가 아니라 이 순수 민간인들만 탑승을 했는데요. 네. 이 중에 리더 역할을 하는 미국의 한 기업가가 거액을 내고 이 4개의 좌석을 모두 구입한 뒤에 3개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네. 이 나머지 3명의 탑승객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발이 됐는데 과학 강사도 있고요. 또 이 항공기 제조업체의 기술자, 또 의족을 달고도 꿈을 이룬 이 간호사, 이렇게 각각의 사연을 통해서 뽑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 민간인만 탑승할 경우에 혹시나 이 우주에서 좀 위험하지는 않을까 우려될 수도 있는데요. 네. 캡슐의 컴퓨터 체계는 지상에 있는 스페이스X의 전문가들의 관리 속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고요. 이 탑승객 가운데 이 리더 역할을 하는 이 탑승객과 또 한 명의 탑승객이 더 캡슐 비행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각각 승무원장과 조종사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임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이게 다른 기사를 또 보니까 첫날에만 벌써 지구를 5바퀴 넘게 돌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네. 자, 4위 소식은 뭐죠? 네, 이 국내에서 이 우주 발사체용 고체 추진 기관의 연소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런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네.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이었죠. 앞으로 이 고체 추진 기관을 이용하면 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데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국방부가 밝혔는데요. 네. 그동안은 이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액체 연료 같은 경우는 이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징후를 미리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고체 연료의 경우는 연료를 충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사일 안에 넣어뒀다가 바로 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한국이 비밀리에 이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고체 연료 사용을 통제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7월에 미사일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이 고체 연료는 물론이고요. 액체와 고체의 특성을 섞은 이 하이브리드형 연료 같은 것들도 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쓸 수 있게 된 거죠. 이번에 성공한 연소 시험은 고체 우주 발사체 개발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 고체 연료를 이용하면 저궤도 소형 위성을 쏘아 올릴 때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되고요. 또 이 500km에서 2000km 사이의 저궤도에 이 정찰 위성들을 많이 쏠 수 있게 되면은 정보 수집이라든가 정찰 능력을 더 키울 수 있게 되겠죠. 예. 또 이 값싼 고체 연료를 이용을 해서 민간용 이 우주 발사체 개발도 한층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방부와 이 과기정통부에서도 이 민간 기업의 발사체 연구와 제작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제는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주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네요. 네. 3위 소식은 뭔가요? 네, 이번 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경남 용기에서 강력한 방사선량이 측정이 됐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네. 일본 당국의 추산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수준의 방사선량이 나왔습니다. 이 확인된 곳은 지난 2011년 3월에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이 핵연료가 녹아내렸던 제1원전 2호기의 경남 용기 뚜껑 표면 부분입니다. 네. 이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원격 로봇을 이용을 해서 3중으로 된 뚜껑에 구멍을 내고 이 방사선량을
측정해봤더니 이 깊이 4cm 정도 되는 곳에서 시간당 1.2시버트 정도의 방사선량이 확인이 된 건데요. 예. 이 세 겹으로 된 뚜껑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뚜껑 사이에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대량으로 붙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규제위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당초에 규제위가 이 뚜껑 안쪽에 있는 오염원의 방사선 총량을 시간당 한 10시버트 정도로 추정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사람이 1시간 정도 가까이 있을 때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면 실제 선량은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인 이 시간당 수십 시버트에 이를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자로 내부에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방사선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네. 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심한 오염 부위가 이번에 확인이 된 만큼 이를 전제로 공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폐로 작업 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고 일부 현지 언론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소식을 보니까 그 방사능 오염수도 실제로는 오염이 훨씬 더 심각한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네요. 네. 자, 안전에 문제가 없게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주목받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뭐가 있죠?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찌감치 접종을 시작해서 이 박차를 가했던 미국에서는 요즘 이 접종 속도가 좀 더뎌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보면 최근 일주일 동안 백신 접종을 새로 시작한 사람이 34만 1000여 명이었는데 이 전주보다 4% 정도 떨어진 수치였고요. 한 달 전보다는 28% 정도 하락한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이라든가 공무원을 상대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마저도 사실은 순조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뉴욕에서는 일부 가톨릭 침례교 의료 종사자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이 백신 접종을 반대한다면서 백신 의무화 시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네. 법원이 이 지방 정부의 행정 조치를 보류하라면서 이들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LA에서는 이 모든 시의 공무원에게 백신을 맞도록 했는데요. 경찰관의 4분의 1 정도가 이 백신 접종 의무화의 예외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유럽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백신 의무 접종 대상인 이 백신의 의무 접종 대상이 이 의료 인력 가운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30만 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예. 정부가 이들을 정직 처분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했는데 상당수는 백신을 맞고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끝까지 거부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보이면서 이 보건의료계의 인력 부족 사태가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줄여나갈지가 앞으로의 숙제겠네요. 자, 마지막 1위 소식은 뭔가요? 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아무래도 이 코로나19가 재확산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커질 텐데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아무래도 여전히 가장 주목받는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네. 모임 인원 기준이라든가 방역 수칙이 조금씩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앞서 보도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4단계 지역에서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실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이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가 4명을 넘지 않으면 되고요. 또 외식을 할 때는 6명까지 이때 오후 6시 이전에는 미접종자가 4명,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된다. 이 정도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계시면 괜찮지 않을까. 네. 수칙을 지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여러 번 전해드렸던 것처럼 모임을 자제할수록 이 감염 위험은 낮아지게 됩니다. 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모임을 평소보다 약 40% 정도 줄이면 한 달 반 후에는 감염 확산 위험이 33% 가까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만나는 시간과 횟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실내에서는 무엇보다 환기가 중요합니다. 10분에 한 번씩만 환기를 하면 이 감염 위험이 절반 이상은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네. 가능하면 이 실내에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쓰시고요. 또 환기도 수시로 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네. 집 안에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점. 네. 네. 그리고 되도록 적은 인원으로 짧은 시간에 모이고 헤어지는 것.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 한 주간 주목받은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구축 사업단장으로 고인수 포항가속기연구소 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신인 담장은 서울대 응용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포항가속기연구소장과 포항 4세대 방사관 가속기 구축 추진 단장을 역임했습니다.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구축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6년간 총 사업비 1조 454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입니다. 2차원 반도체 칩의 미세한 구조 차이를 사람의 지문이나 홍채처럼 암호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성균관대 김선국 교수와 인하대 박동혁, 경희대 박욱 교수 공동 연구팀은 대면적 기판인 이항화 몰리브덴에 두 종류의 유기물을 성장시켜 물리적 복제 방지 기능을 강화한 위조 방지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이 특별한 화학 공정 없이도 스스로 복제 불가능한 패턴이 만들어져 제작이 쉽고 형광보다 고효율인 인광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극지연구소가 남극 바다 미생물로 세정제를 만들어내는 기업 크라이오텍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극지연구소는 남극 바다 미생물에서 발견한 저온활성 단백질 분해 효소를 실험실에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해 미국과 유럽 등에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크라이오텍은 내년까지 효소를 대량 생산하는 공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산업 현장에 의료용 세정제나 산업용 효소 등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기 전파에 더 적합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메릴랜드대 연구팀은 코로나19 환자 49명을 연구한 결과 코로나19 알파 변이에 감염된 사람들은 기존 코로나19 감염자보다 날숨 속 바이러스 양이 43배에서 100배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전 세계 유행 중인 델타 변이가 알파 변이보다 전염력이 강한 점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기 전파가 더 잘 되도록 진화한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가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임상 2상 시험 투약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다음 달 임상 2상에서 나타난 백신 후보 물질의 면역원성과 안전성 분석을 완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비교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의 백신 후보 물질은 단백질 백신으로 면역 증강제와 함께 주입해 인체 내에서 면역 반응을 유도합니다. Y바이오로직스가 유럽 최대 규모 종양학회 ESMO 2021에서 면역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인 YBL006의 임상시험 1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YBL006을 진행성 고형암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투여한 결과 독성이나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약물 투여로 인한 흔한 부작용으로 발진과 피로 등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자산어보는 우리나라 어류를 과학적으로 분류한 첫 해양생물 백과사전으로 최근 국가과학유산으로 등록됐는데요. 해양생물의 체계적인 분류는 물론이고 잡는 법과 요리법, 또 효능까지 실용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산어보의 모든 것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뭔 죄를 졌길래 이 흑산도까지 왔을까? 이 양반은 말이요. 얼마 전 영화 자산어보가 개봉했습니다. 자산어보는 조선 순조시대 흑산도로 유배를 떠난 정약전이 섬에서 만난 창대와 함께 자산어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흑산도는 예로부터 다양한 물고기들이 넘쳐나 정약전은 유배 생활 중 매일 바닷가에 나가 파도에 떠밀려온 조개와 어부들이 잡아온 물고기의 무늬를 살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고등어나 꽁치, 갈치 같은 물고기는 물론 갯지렁이나 해삼, 말미잘, 고래에 이르기까지 약 220여 종의 해양생물의 생김새와 습성, 그리고 특징을 기록했는데요. 자산어보가 해양생물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최초의 책은 아니었습니다. 어류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425년 하연이 편찬한 경상도 지리지 토산부였고
이후에도 다양한 해양 생물을 다룬 책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자산어보만큼 다양한 해양 생물을 상세히 기술하지도 않았죠. 이 자산어보는 해양 생물에 대한 형태와 생태는 물론 특징과 쓰임새 그리고 맛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백과사전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이 자산어보는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권은 비늘이 있는 어류, 2권은 비늘이 없는 어류와 딱딱한 껍질을 가진 어류, 그리고 3권은 해조류와 기타 생물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근대 과학적 동식물 분류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해양 생물을 묶어 설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과학적인 성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산어보가 평가받는 또 다른 이유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묘사에 있습니다. 그림 없이 글로만 서술돼 있는데 눈을 살짝 감으면 눈앞에 물고기의 모습이 스르르 그려질 만큼 세밀한 것이 특징이죠. 대표적 보양식으로 알려진 낙지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사람의 원기를 돋우며 소중에 마르고 쇠약진 놈에게 섞어 4-5마리를 먹이면 건실해진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낙지를 섞어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 쓰러진 소도 벌떡 일으킬 만큼 몸에 좋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네요. 큰 놈은 지름이 한자 남짓되고 두 쪽은 합하면 조개와 같이 된다. 몸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구름 조각 같으며 그 껍질은 종이를 여러 겹 바른 듯이 두껍다. 바깥쪽은 매우 거칠고 안쪽은 매끄러우며 그 빛깔은 눈처럼 희다. 이는 어떤 해양생물을 기록한 걸까요? 바로 바다의 우유, 굴입니다. 정답을 듣고 나니까 정말 감각적으로 묘사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정약전은 자산어보를 쓰면서 중국의 문헌을 참고하고 때로 인용까지 했으나 결코 문헌에만 의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물고기를 해부하고 흑산도 어부들의 증언을 모아 어류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서술했는데요. 영남산 청어의 경우 척추뼈가 74마디인 반면 호남산은 53마디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청어를 해부해 척추뼈를 하나하나 세어봤다는 뜻이 됩니다. 특히 청어뼈는 매우 가늘고 작아서 미세한 관찰이 아니면 정확히 세기 어려운 어종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말이죠. 해양 생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 외에도 바다 생태계의 변화도 짚어볼 수 있는데요. 200년 전 흑산도의 바다에는 준치나 명태 등 한류성 어종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류성 어종이 사라졌고 당멸치나 노랑촉수, 새돔 등 열대지방에 서식하는 물고기 16종이 새로 등장했는데요. 200년 전 볼 수 없었던 어종들이 흑산도 바다에 자리를 잡은 것은 이 수온 상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다의 수온은 40여 년 동안 평균 1.18도가 올랐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연안과 근해의 수온을 관측하고 기록한 것은 1960년대부터였기 때문에 이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집필한 200년 전 흑산도 바다의 수온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취를 감추다시피 한 명태나 준치 등 이 찬물에 사는 한류성 어종 다수가 자산어보에 수록된 점으로 미루어 지금보다는 수온이 훨씬 낮았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정약전이 세상을 떠난 이후 동생 정약용은 자산어보가 한 장 한 장 뜯겨 어느 섬집의 벽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하마터면 벽지가 돼 사라져버릴 수 있었던 책을 모아 그것을 제자에게 필사케 하는데요. 그 제자의 이름이 바로 이청입니다. 이청은 필사만 한 게 아니라 본초 강목 같은 여러 중국 문헌들을 참고해 각 항목 아래 주석을 달기도 했습니다. 정약전은 자산어보의 서문에서 부학들에게 더욱 갈고 닦아 빛내줄 것을 당부합니다. 자산어보를 개인의 소장품이 아닌 공동의 유산으로 남기고자 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자산어보는 해양 생태계 변화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오늘 궁금한 S에서는 200년 전 바다의 모습이 담긴 실용 어류도감 자산어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해양 생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해양학 연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석도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친지들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시적으로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됐지만 수도권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할 우려가 큰 만큼 되도록 적은 인원으로 짧은 시간에 인사를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다 함께 모여 담소를 나누고 여행을 떠나는 예년의 모습을 되찾길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